새벽 4시 반. 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백호 부대의 세상은 아직 짙은 어둠과 냉기 어린 침묵에 잠겨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부대의 낡은 복대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규칙적인 마찰음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소리의 주인은 김철수였다. 나이 50줄에 접어든 그는 부대의 청소부였다. 그의 존재는 마치 복도의 희미한 전등빛과도 같았다. 모두가 그 빛 아래를 지나가지만 누구도 그 빛의 존재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그의 하루는 남들이 시작하기 훨씬 전에 이 고요 속에서 시작되었다. 손에 든 대걸레는 그의 일부인 양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왼발이 나아가면 걸레가 반원을 그리고 오른발이 뒤따르면 다시 반원을 그리며 복도의 타일을 닦아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낭비도 불필요한 소음도 없었다. 마치 수십 년간 연마한 무술 고수의 동작처럼 모든 것이 정밀하고 효율적이었다. 어깨는 흔들림이 없었고 허리는 꼿꼿했으며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다. 청소라는 행위는 그에게 있어 일종의 의식이자 생각을 정리하는 명상의 시간이었다. 그의 눈은 흐릿한 복도 끝을 향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왼쪽에서 세 번째 생활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코골이 소리. 어젯밤 누군가 복도 구석에 몰래 버린 과자 부스러기. 행정반 창문 너머로 밤새 깜빡이는 컴퓨터 모니터 불빛까지. 그의 감각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부대 전체에 펼쳐져 가장 사소한 진동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복도 청소를 마친 그는 거대한 보일러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유일한 휴식 공간이자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낡은 파이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희미한 기름 냄새와 습기가 공기 중에 배어있는 곳. 그는 구석에 놓인 낡은 간이 침대에 앉아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얼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어둠이 옅어지고 푸른빛이 번져나가면서 부대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다. 곧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러면 이 고요는 깨지고 젊은 군인들의 함성과 군화 소리로 가득 찰 것이다. 김철수는 창가로 다가가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곧 수백 명의 군인들이 도열할 그곳에서 그는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빅 바이. 날카로운 기상나팔 소리가 부대의 아침을 갈랐다. 생활관 문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잠에 취한 젊은이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욕설과 잠꼬대가 뒤섞인 혼란 속에서도 그들의 동작은 절도 있었다. 생존을 위해 몸에 밴 습관이었다. 김철수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개의 비슷한 전투복과 짧은 머리 사이에서 그는 마침내 아들을 찾아냈다. 김민준 일병. 아직 앳된 티가 가시지 않은 얼굴. 다른 동기들보다 조금 마른 체격이지만 누구보다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 박혔다. 지난 휴가 때보다 얼굴이 조금 탄 것 같았다. 더 강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아비는 아들을 볼 수 있었지만 아들은 아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민준에게 그의 아버지는 서울의 한 작은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가끔 무뚝뚝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들이 나라를 지키는 동안 아비는 가장 낮은 곳에서 아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민준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점호가 시작되고 중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을 채웠다. 김철수의 시선은
민준에게서 잠시 벗어나 단상 위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황태석 소령,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머리, 잘 다려진 전투복, 그리고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표정. 그는 부대의 군수과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부하들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실적을 위한 부속품으로 보는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김철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런 종류의 인간을 그는 수없이 봐왔다. 권력이라는 옷을 입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 황태석은 그 전형이었다. 점호가 끝나고 군인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했다. 김철수는 그제야 창가에서 물러나 자신의 다음 일을 시작했다. 그의 임무는 부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오물들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오전 내내 그는 묵묵히 쓰레기를 수거하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군인들은 그를 스쳐 지나가며 가벼운 목례를 하거나 대부분은 그저 투명 인간 취급했다. 김철수는 그 모든 것에 무감각했다. 시선은 때로 사람을 구속하지만 무관심은 완벽한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그는 이 자유를 이용해 부대의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그는 식당 뒤편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때 앳된 얼굴의 이등병 하나가 거의 울상이 된 채로 동기에게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어. 월급 받은 거 그대로 들어있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다시 잘 찾아봐. 모르겠어. 점심 먹고 나왔는데 주머니에 없어. 이제 막 첫 월급 받은 건데 이걸로 부모님 선물 사드리려고 했단 말이야. 이등병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철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방금 전 식당 입구 근처 화단 옆에서 검은색 반지갑 하나를 주었다. 안에는 빳빳한 지폐 몇 장과 앳된 커플 사진, 그리고 최민석이라는 이름이 적힌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바로 저 이등병의 것이었다. 보통이라면 행정반에 가져다 주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김철수는 알고 있었다. 분실물 신고는 때로 궁이 빠졌다는 질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운이 나쁘면 선임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특히 저렇게 겁에 질린 신병에게는 더더욱. 김철수는 잠시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생활관 건물로 향했다. 그는 모든 생활관의 구조와 청소 시간을 꿰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간 3생활관은 비어 있을 것이다. 그는 3생활관 복도 끝에 섰다. 최민석 이병의 이름이 적힌 관물대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본 뒤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집게를 이용해 관물대 문 아래에 작은 틈을 가볍게 툭 쳤다.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낡은 구식 관물대라서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미세한 구조적 약점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힘으로 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는 지갑을 관물대 안쪽 전투복 주머니 속에 살며시 넣어두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문을 다시 닫았다. 달칵, 모든 것은 10초 안에 이루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1시간 뒤 생활관으로 복귀한 최민석 이병이 자기 관물대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안도와 어리둥절함이 뒤섞인 표정을 짓는 것을 김철수는 멀리서 창문을 닦으며 지켜볼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그는 가장 중요한 청소구역인 간부들의 사무실로 향했다. 대부분의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그는 기계적으로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마지막으로 남은 곳은 군수과장 황태석 소령의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그를 맞았다. 황소령은 자리에 없었다. 김철수는 익숙하게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방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벽에 걸린 작전지도, 심지어는 창틀에 쌓인 먼지의 형태까지. 그때 그의 시선이 책상 위 프린터 옆에 놓인 서류 뭉치에 멈췄다.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공식 문서였다. 하지만 김철수의 관심은 그 내용이 아니었다. 그는 청소용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 뭉치 옆을 스치듯 닦는 척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유심히 살폈다. 장갑 표면에 아주 미세하고 균일한 검은색 가루가 묻어 있었다. HP 레이저젯 P3015 모델에서 사용하는 비자성 토너 입자군. 평균 입자 크기 우리의 주어키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이 정도의 분질량이라면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빛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최소 50장 이상을 복사했다는 증거, 공식 기록이 없는 대량 복사다. 그 순간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그림자의 눈이 번뜩였다. 뱀이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차갑고 예리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 빛은 1초도 되지 않아 사라지고 그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청소부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묵묵히 쓰레기통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던 그의 등 뒤로 황태석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 예. 박 사장님, 물건은 준비됐습니다. 예, 수량 정확합니다. 이번 건은 단가가 좀 있으니 처리 잘 해주셔야 합니다. 하하하, 걱정 마십시오. 이 황태석이가 누굽니까 군대는 말입니다. 서류 몇 장만 잘 만지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없앨 수 있는 곳입니다. 깨끗하게 처리해드리죠.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김철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저 복도 모퉁이를 돌아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사라지는 발걸음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호하게 느껴졌다. 고요한 수면 아래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한 늙은 청소부였다. 며칠간의 평온은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김철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며 황태석 소령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의 귀에는 작은 벌레처럼 생긴 초소형 무선 송신기가, 그의 눈에는 부대 곳곳에 설치된 감시망이 있었다. 황소령이 박 사장과 나누는 은밀한 대화들, 군수 창고의 재고 목록이 미세하게 조작되는 과정들이 그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사건은 예고 없이 터졌다.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불시 재물조사팀이 부대에 들이닥친 것이다. 정기적인 감사가 아니었다. 내부 고발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황태석 소령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밤늦도록 서류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김철수는 보일러실 어둠 속에서 헤드셋을 쓴 채 황소령이 다급하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다. 젠장, 일이 꼬였어. 어느 놈이 쑤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해.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고.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황소령의 초조함은 그대로 전달되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다급함은 사라지고 대신 교활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나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 김민준 일병.
그놈으로 하자. 마침 괘씸하던 참이었어. 헤드셋 너머로 아들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김철수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렌치에서 빠직 소리가 나며 금이 갔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강철처럼 굳어졌다. 올 것이 왔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다음 날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군수 창고에서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 등 고가의 전략 물자들이 대량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재물조사팀과 헌병대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민준 일병. 며칠 전 민준은 우연히 황소령이 밤늦게 사복 차림의 민간인과 만나 검은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했다.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군인이었던 그는 다음 날 곧바로 자신의 직속상관인 이진우 대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대위님, 어젯밤 군수 과장님께서 부대 뒤편에서 수상한 사람과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당시 이진우 대위는 그의 보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자네가 뭘 잘못 봤겠지. 소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디 함부로 입을 때나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못 본 건 못 본 거고 못 들은 건 못 들은 거야. 알겠나? 이 대위는 원리 원칙을 중시했지만 그 원칙은 계급이라는 강력한 위계 질서 아래에 있었다. 일개 병사가 소령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그의 사고방식에서는 위계 문란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황태석 소령은 이진우 대위와 헌병대 앞에서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었다. 이 대위, 자네도 알지. 며칠 전에 김민준 일병이 내 대해 허무맹랑한 보고를 했던 거. 아마 그때부터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모양이야. 자기가 본 게 사실이라고 우기기 위해서 혹은 나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실제로 물건을 빼돌린 거지. 아주 질이 나쁜 놈이야. 황소령의 주장은 그럴듯했다. 곧이어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민준의 관물대 가장 깊숙한 곳에서 사라진 장비의 부속품 하나가 나왔고 창고 야간 근무자 중 한 명이 그날 밤 김민준 일병이 창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 근무자는 황소령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을 받은 상태였다. 김철수는 이 모든 과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다. 황소령이 자기 사람을 시켜 민준의 관물대에 증거를 심는 장면, 근무자를 협박하는 통화 내용까지 그의 눈과 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림자라 불리던 NIS 요원의 냉정한 이성이 속삭였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건 저들의 꼬리일 뿐이다. 황태석 뒤에 있는 더 큰 몸통. 민간인 협력자와 상부의 비호 세력까지 일망타진해야 한다. 아들 하나 때문에 수년간 공들인 작전을 망칠 셈인가 더 큰 대의를 위해.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그의 심장, 아비의 피가 끓어오르며 외쳤다. 대의 내 아들이 저들의 더러운 계략에 빠져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가게 생겼는데 그깟 대의가 무슨 소용인가. 저 녀석은 단순한 임무 대상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내 아들, 민준이라고. 그는 보일러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다. 손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진우 대위는 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쏘아보았다. 김민준 일병, 정말 실망이다.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소령님에 대해 거짓 보고를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절도까지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가 욕을 먹게 생겼어. 민주는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소령님을 받고. 물건은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누명 이 증거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이진우 대위는 조작된 증거 서류를 민준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내 놈의 뻔뻔한 거짓말은 이제 듣고 싶지도 않다. 지금부터 넌 군수사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입건된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김철수는 사무실 창밖, 복도를 닦는 척하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파랗게 질린 얼굴, 절망과 분노로 떨리는 입술, 그리고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아들을 죄인 취급하며 냉혹하게 등을 돌리는 이진우 대위의 모습도 보았다. 그 순간 김철수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대의명분, 임무, 조직의 규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의미를 잃었다. 아들의 눈물 한 방울 앞에서 세상의 모든 논리는 먼지처럼 흩어졌다. 아들을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 아들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었다. 곧 헌병 2명이 나타나 민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김인준 일병, 부대 내 영창에 구속 수감한다. 차가운 수갑이 민준의 손목에 채워졌다. 찰컥하는 금속성 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김철수는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들이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뒷모습이 복도 모퉁이로 사라졌다. 김철수는 쥐고 있던 대걸레 자루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강철보다 차갑고 얼음보다 단단한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면 아래에 있던 거대한 상어가 마침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지는 더 이상 보일러실이 아니었다. 그는 부대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수화기를 든 그는 먼지 쌓인 번호판을 눌렀다. 일반적인 번호가 아니었다. 오직 그와 극소수의 인원만이 아는 비상 연락망이었다. 신호가 한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약속된 신호였다. 김철수는 낮고 조용한, 그러나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다, 그림자. 잠시의 침묵 후 그는 말을 이었다. 작전 계획을 변경한다. 지금부터 내가 직접 청소를 시작한다. 내가 직접 청소를 시작한다. 그 말을 끝으로 김철수는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수십 년간 그림자로 살아온 그의 본능이 아들의 위기 앞에서 완벽하게 깨어났다. 분노와 슬픔은 차가운 결심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냉정해졌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황태석 소령이 김민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조작한 원본 증거와 그의 실제 비리가 담긴 장부를 확보하는 것. 헌병대가 확보한 증거는 모두 황태석이 만든 가짜였다. 진실은 그의 사무실 안에 단단한 금꽃 속에 잠들어 있을 터였다. 자정이 넘은 시각, 부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김철수는 자신의 보일러실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청소부의 작업복을 벗었다. 그 안에는 온몸에 딱 맞는 검은색 활동복이 있었다. 그의 손에는 기름때 묻은 장갑 대신 얇고 질긴 가죽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였다. 그는 어둠을 틈타 간부 숙소 건물로 스며들었다. 그의 발걸음에서는 단 한 점의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는 건물의 구조, 경비병의 순찰 동선, CCTV의 사각지대를 자신의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다. 매일같이 쓸고 닦으며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정보들이었다. 황태석 소령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구식의 실린더 자물쇠. 그는 청소용 카트에서 꺼낸 가느다란 철사와 작은 렌치를 꺼냈다. 철사를 열쇠 구멍에 넣고 미세하게 움직이며 핀을 하나씩 해제하기 시작했다. 달각, 달각. 고요한 복도에서 핀이 풀리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다. 그의 모든 신경은 손끝에 집중되었다. 5초, 10초, 15초가 지났을 때 마지막 핀이 풀리는 감각이 손끝에 전해졌다. 찰컥, 소리 없이 문이 열렸다. 사무실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김철수에게는 대낮과 같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벽 구석에 있는 대형 금고로 향했다. 다이얼 방식의 기계식 금고. 황태석의 성격이라면 자신의 생일이나 의미 있는 숫자를 조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림자는 그런 어설픈 추측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가방에서 청진기를 닮은 소형 음향 증폭기를 꺼내 금고 표면에 붙였다. 그리고 천천히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귀는 금고 내부에서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미세한 소리의 차이를 구분해내고 있었다.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인 군화 소리. 야간 순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김철수의 동작이 순간 멈췄다. 그의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진우 대위였다. 서류를 챙기러 온 것일까? 시간이 없었다. 금고를 여는 것은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황태석의 책상 위에 놓인 군사기밀 도장이 찍힌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비리장부는 아니더라도 그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서류철을 품에 안고 문으로 향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대로 복도로 나가면 마주치는 것은 필연이었다. 김철수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다가 사무실 구석의 작은 창문에 멈췄다. 2층 높이 뛰어내리기엔 무리가 없었지만 소리가 문제였다. 그의 시선이 창문 옆을 지나는 굵은 배수관으로 향했다. 저거다. 하지만 그가 창문을 여는 순간 복도에 있던 이진우 대위가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 누구야? 이진우 대위가 소리치며 문을 활짝 열었다. 그 순간 김철수는 이미 창틀을 넘어 배수관을 붙잡고 있었다. 이진우 대위가 본 것은 어둠 속에서 창문 밖으로 사라지는 검은 형체의 잔상뿐이었다. 여기서 이진우는 즉시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뒤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단 말인가.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의 시선이 자신이 방금 열고 들어온 문으로 향했다. 분명히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열려 있었다. 그는 문으로 다가가 자물쇠를 살폈다. 외부에는 어떤 파손의 흔적도 없었다. 전문가의 소행이었다. 그는 황급히 사무실 내부를 둘러봤다. 없어진 것이 있는가? 금고는 무사했다. 하지만 책상 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 부자연스러웠다. 대체 누구지 간첩인가 아니면 부대 내의 전문가인가? 이진우 대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범인은 왜 하필 황태석 소령의 사무실을 노렸을까? 그의 머릿속에 김민준 일병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소령님께서 수상한 사람과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의심의 싹이 그의 마음속에 텄다. 다음 날 아침 부대의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했다. 김철수는 다시 묵묵한 청소부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았다. 오후 간부 식당 앞에서였다. 몇몇 간부들이 모여 김민준 일병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황태석 소령이 있었다. 그는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 떠들고 있었다. 요즘 애들은 군기가 빠져서 말이야. 감히 소령한테 덤벼들 생각을 하다니. 이번 기회에 본보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해. 마침 그 옆을 김철수가 물통을 들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듣는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찰나의 변화를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이진우 대위가 보았다. 어젯밤의 침입자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그의 눈에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청소부의 표정이 들어온 것이다. 그때였다. 황태석 소령이 김철수를 발견하고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손가락질했다. 어이, 거기 아저씨, 뭘 그렇게 엿들어. 김철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황태석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그는 김철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치며 조롱했다. 민간인 주제에 어디 군인들 이야기에 끼어들려고 해.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런 눈으로 쳐다봐. 모욕적인 언사였다. 주변의 다른 간부들은 못 본 척하거나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내 일이나 잘하라고 어서 썩 꺼지지 않고. 황태석이 고함을 쳤다. 김철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저 황태석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면처럼 깊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다. 황태석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저 천한 청소부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광경을 이진우 대위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어젯밤에 미스터리한 침입자, 그리고 방금 전 소령의 모욕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저 청소부의 기묘한 눈빛,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의 머릿속에서 겹쳐지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터무니없는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이진우 대위는 처음으로 자신이 믿고 있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말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청소 카트를 밀고 가는 늙은 청소부의 등이 있었다. 김민준 일병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부대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의가 열릴 장소는 대대본부의 중회의실, 군대의 위계와 질서, 규칙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그 안에서 민간인 청소부 김철수의 존재는 먼지보다도 하찮았다. 회의 시작 1시간 전, 김철수는 묵묵히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그의 눈과 귀는 공간의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있었다. 테이블의 배치, 의자의 강역,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 놓일 마이크 아래. 그는 전날 밤 몰래 설치해둔 쌀알 크기의 무선 도청 장치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어젯밤 황태석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철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분석에 들어간 상태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재판 자체를 뒤엎을 결정적 한 방이 필요했다. 김민준이 헌병들에게 이끌려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절망과 공포를 애써 감추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기 직전 복도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낯선 청소부일 뿐이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김철수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드러나지 않았다. 징계위원들이 속속 도착했다. 위원장은 대대장인 중령이었고 황태석 소령과 이진우 대위도 위원으로 참석했다. 황 소령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이진우 대위는 복잡하고 괴로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며칠간의 의심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김철수는 더 이상 안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는 회의실 문 옆 창가에 기대어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회의실 내부가 희미하게 들여다보이는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감시 위치였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외로운 모습이 보였다. 수많은 장교들 앞에 홀로 서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김철수는 주머니 속의 낡은 번호폰을 만지작거렸다. 아직 신호를 보낼 때가 아니었다. 뱀을 잡으려면 뱀이 굴 밖으로 완전히 기어나와 독리를 드러내는 순간을 노려야 했다. 회의실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위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민준 일병의 군용물 절도 및 상관 모함 혐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황태석 소령이 먼저 증거 자료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작된 재고 목록, 위조된 반출 서류, 그리고 거짓 증언을 유창하게 읊었다. 모든 증거는 교묘하게 민준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모든 증거가 김민준 일병의 범행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부대의 기강을 흔든 이런 병사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황소령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 서류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때 이진우 대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황소령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진술서, 필체가 평소 진술서를 작성하던 행정병의 것과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며칠 전 소령님의 사무실에 외부 침입 흔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이진우 대위에게 쏠렸다. 황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 대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일개 병사의 편을 들며 상관을 의심하는 건가? 침입 흔적은 단순 절도 미수 사건으로 종결됐어. 이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네. 황소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이진우 대위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왜 저렇게까지 흥분하시는 거지? 복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철수의 눈이 빛났다. 잘했다. 이 대위, 계속 물고 늘어져라. 하지만 위원장인 대대장은 피곤한 얼굴로 손을 저었다. 이 대위, 개인적인 추측은 삼가도록.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자꾸 논점을 흐리는가? 이진우 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계급은 곧 진리였다. 그의 작은 의심은 더 큰 권력 앞에서 힘을 잃었다. 회의는 황태석의 의도대로 흘러갔다. 이제 마지막 절차만이 남았다. 황소령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결정적인 증거, 즉 민준의 동기에게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였다. 물론 협박과 회유로 얻어낸 거짓 진술이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김민준 일병의 동기인 박상병의 진술서입니다. 그는 김민준이 범행을 계획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자백했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가장 친한 동기의 배신. 민준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온 세상이 그를 버린 것 같았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본 순간 김철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이었다. 그는 조용히 복도 구석으로 몸을 옮겼다.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에서 그는 주머니 속 번호폰을 꺼내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인 독수리 내용 청소 시작. 메시지를 보낸 그는 다시 창가로 돌아왔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한 호수와 같았다. 그는 시간을 계산했다. 자신의 팀이 이곳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5분. 그 5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회의실 안. 위원장은 마지막 진술서를 읽어본 뒤 무겁게 입을 열었다. 더 이상 이해 없으면 위원회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황태석의 입계 승리에 미소가 번졌다. 이진우는 괴로운 듯 눈을 감았다. 민주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위원장이 나무 의사봉을 손에 쥐었다.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김민준 일병을 군형법제. 김철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제발 조금만 더.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중대보급관인 박성철 중사였다. 그는 평소 온화한 모습과 달리 잔뜩 상기된 얼굴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황태석이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박중사,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끼어들어. 박중사는 황태석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달려가 외쳤다. 위원장님 방금 부대 정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은 세단 여러 대가 헌병대의 제지도 무시한 채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검은 세단. 황태석은 자신도 모르게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설마 박 사장인가 아니야. 그가 왜 이 타이밍에. 위원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그들이 누구라고 하던가. 박중사가 침을 삼키며 말했다. 국방부 직속 감찰팀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박복도 저편에서 육중한 군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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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빠르고. 가깝게 그것은 한두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잘 훈련된 하나의 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소리였다. 황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쥔 채 굳어있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콩, 콩, 콩. 복도를 울리는 육중한 군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거칠게 열린 문 쪽을 쳐다보았다. 가장 먼저 들어선 것은 국방부 헌병대 소속의 장교 2명이었다. 그들의 전투복은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얼굴은 감정 없이 단단했다. 그들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4명의 사내가 그림자처럼 스며들어왔다. 그들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 같았고 몸에서는 평범한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훈련된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들은 회의실 양쪽으로 일사불란하게 늘어서며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다. 범죄 현장을 급습하는 포식자들의 등장이었다. 위원장인 대대장은 의사봉을 쥔 채 굳어버렸다. 누구신들인데 허락도 없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장 사내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품 안에서 붉은색 표지의 수첩을 꺼내 보였다. 국가정보원 소속 55입니다. 국방부와 공조하여 군 내부 비리 및 국가안보 저의 사범을 수사 중입니다. 국가정보원. 그 단어가 회의실을 강타했다. 모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황태석의 얼굴은 이미 하얀색을 넘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뇌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국정원, 왜 국정원이 여기에 내 일이 그 정도까지 커졌을 리가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의 동공과 미친 듯이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놓치고 있던 한 사람. 복도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청소부 김철수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더러운 걸레가 들려 있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이 살벌한 대치 상황 속에서 지독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황태석은 거의 실성한 상태로 그를 향해 소리쳤다. 저 영감탱이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해, 어디 신성한 곳에. 하지만 그의 말은 공중에서 흩어졌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국정원 요원의 리더는 회의실의 그 어떤 장교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위원장도, 황태석도, 이진우도 지나쳤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문지방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청소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요원은 김철수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엘리트 요원이 허리가 굽은 늙은 청소부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탁 소리가 나도록 발을 모으고는 완벽한 각도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그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크고 명료한 목소리로 외쳤다. 보고 모든 증거 확보 완료. 그림자. 팀장님, 임무 완수하셨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림자, 팀장님. 그 단어들이 마치 실체라도 있는 것처럼 회의실 안을 떠다녔다. 황태석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그의 뇌는 방금 들은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림자 수십 년 전 군과 정보기관의 전설처럼 떠돌던 이름. 북파 공작을 포함한 온갖 비밀 작전을 성공시키고 유령처럼 사라졌다는 최고의 스파이 마스터. 그 전설의 인물이 매일같이 자신이 발로 차고 무시했던 저 늙은 청소부라고. 케어, 휴. 황태석의 목에서 기괴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그대로 의자 위로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이진우 대위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두두둑 소리를 내며 맞춰졌다.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던 침입자의 신기.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자물쇠의 해체 기술. 소령의 모욕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깊은 눈빛.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던 그 애틋하면서도 강인하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그는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멀었던가. 위원장과 다른 장교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김철수와 그에게 경례를 붙인 요원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부대의 모든 권위와 질서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아버지를 보았다. 자신의 아버지. 평생을 공장 경비원이나 하는 무뚝뚝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때로는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자기 자신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이 나라에 보이지 않는 최전선에서 싸워온 전설적인 영웅이라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억울함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 아버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김철수는 요원의 격려를 가볍게 목례로 받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더러운 걸레를 옆에 있던 청소 카트에 무심하게 던져 넣었다. 그 단순한 행위가 마치 수십 년간의 위장을 벗어던지는 의식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아들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굳어있는 아들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한번 꽉 잡아주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손길 하나에 이제 괜찮다, 아들아, 다 끝났다 라는 수만 마디의 말이 담겨 있었다. 국정원 요원은 황태석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황태석 소령, 당신을 군용물 횡령, 기밀 유출, 직권남용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원이 서류를 내밀자 국방부 헌병들이 다가와 황태석의 양팔을 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 며칠 전 민준의 손목을 올감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황태석의 추락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요원은 위원장을 향해 돌아섰다. 김민준 일병에 대한 모든 혐의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합동 수사 결과 황태석 소령에 의하여 조작된 무고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즉시 모든 징계 절차를 중지하고 원상 복귀시키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위원장은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절망의 나락이었던 회의실은 이제 눈부신 명예회복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중심에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한 아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나라의 숨겨진 영웅, 김철수가 서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백호 부대는 한동안 깊은 혼란과 술렁임에 잠겨 있었다. 전설적인 NIS 요원이 부대 청소부로 위장 잠입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군수과장이었던 황태석 소령이 비리의 주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부대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충격이었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경외와 불신이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고 간부들은 저마다 몸을 사리며 입을 다물었다. 황태석 소령의 사무실은 국정원과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었다. 그의 개인 컴퓨터, 서류,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모든 것이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그가 심어놓았던 거짓 증인들과 공범들은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들의 저항은 김철수가 수집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무의미했다. 황태석의 몰락은 신속하고 철저했으며 그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완벽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이 명백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이진우 대위는 깊은 자괴감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김민준 일병의 억울한 얼굴과 그를 냉혹하게 다그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위로 모욕을 당하면서도 시면과 같은 눈빛을 잃지 않던 늙은 청소부, 아니 김철수 팀장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편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뻔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장교로서의 명예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김철수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부대 내의 작은 숙소를 찾아갔다. 문 앞에서 그는 몇 번이나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사죄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을 열고 들어섰다. 김철수는 더 이상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간편한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강인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이진우는 그의 앞에 똑바로 서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군인이자 장교로서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계급과 편견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고 힘없는 병사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드렸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한참 후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진실은 계급장에 있는 게 아닐세. 이 대위.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인생의 쓴맛을 다 겪어본 자의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자네의 잘못은 편견에 눈이 먼 것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의심하고 질문을 던질 용기를 낸 것 또한 자네였네. 진짜 잘못은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이지. 고개 들게. 이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김철수의 눈은 그를 온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용서였다. 꾸짖음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말없는 용서였다. 이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한번 경례를 붙이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그는 오늘 군사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다. 며칠 후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부대 사단장이 직접 김철수를 찾아왔다. 그는 김철수의 손을 잡고 부대의 명예를 지켜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팀장님,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대의 큰 오점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팀장님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상부의 특별 훈장을 상신하고 부대 차원에서도 성대한 환송식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단장님,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고 아비로서의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훈장이나 환송식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림자로 시작했고 그림자로 남고 싶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사단장은 더 이상 권유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뭐든 원하시는 것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연병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아들의 부대가 보였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따뜻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훈장도 포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며칠간의 휴가를 받고 싶습니다. 국정원 요원 그림자가 아닌 아들 김민준의 아버지 김철수로서 아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며칠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원에 사단장은 숙연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김철수와 김민준은 부대를 떠나 조용한 강가로 향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드리웠다.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저 흐르는 강물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아버지,
힘드셨어요. 민주는 강물의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질문과 감정이 담겨 있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위험했어요? 혼자서 외롭지 않으셨어요? 김철수는 아들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낚싯대로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비의 일은 가족을 지키는 거지. 그뿐이야.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었다. 위험한 임무도, 세상의 편견도,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는 그저 과정일 뿐이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적도 있었어요. 무뚝뚝하고 능력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김철수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투박한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다, 아들아. 네가 왜 나쁜 놈이냐. 내가 좋은 아비가 되어주지 못한 게지. 미안하다. 늘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부자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수십 년간 쌓여있던 오해와 거리감의 벽이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가며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 임무나 지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어릴 적 추억, 낚시 이야기, 앞으로 어머니께 어떤 선물을 해드릴지 같은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다. 해가 저물고 강계 붉은 노을이 번졌다. 김철수와 김민주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한 스파이와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세상의 모든 부자들처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받는 평범하고도 소중한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따뜻하고 평온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의 한 강의실. 수십 명의 젊은 예비요원들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존경과 경외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허름한 청소부도 어둠 속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팀의 고문이자 신입 요원들의 멘토 김철수였다. 그는 지난 1년간 현장에서 물러나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힘써왔다. 그의 강의는 기술이나 전략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과 지혜, 그리고 요원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가르쳤다. 정보요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첨단 장비나 권총이 아니다. 김철수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다. 그것은 바로 눈이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이다. 너희들이 상대해야 할 것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각자의 사연과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잠시 머물렀다. 군복을 입은 채 누구보다 진지한 얼굴로 그의 말을 받아 적고 있는 남자. 바로 이진우 대위였다. 백호부대 사건 이후 이진우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군에 남았지만 정보평가로 자원하여 국정원과의 합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김철수를 자신의 인생 멘토로 여기고 그의 모든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었다. 김철수를 볼 때마다 그는 진정한 강인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되새겼다. 김철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잊지 마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 국가와 국민은 거창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지키지 못하는 요원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의 말에 강의실의 모든 젊은 요원들의 눈빛이 한층 더 뜨거워졌다. 강의가 끝나고 김철수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왔다. 과거의 어둡고 축축한 보일러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쾌적한 공간이었다. 그가 자리에 앉자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 민준에게서 온 편지였다. 민준은 명예롭게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에게서 배운 정직함과 강인함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 건축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아들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요. 복학해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연락이 늦었네요. 이번 학기 설계 과제가 꽤 어려운데 그래도 재미있어요. 밤샘도 자주 하고요. 군대에서 야간 근무 서던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하, 아버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건 바로 평범한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밤새워 과제를 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요.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가 때 어머니 모시고 한번 찾아뵐게요.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 민준 올림 김철수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 지난 수십 년간 그 누구도 본 적 없었던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번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행복감이 차올랐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들이 아들의 이 편지 한 장에 담겨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는 편지를 소중하게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푸른 잔디밭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신입 요원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젊음과 열정 속에서 그는 이 나라의 밝은 미래와 자신의 두 번째 봄이 함께 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던 그림자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는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내는 든든한 거목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모든 시름을 위로하고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